우크라 드론 공격 러시아 군사창고 또 펑펑. 우크라이나군 최대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러시아의 티오레츠크 탄약고 공격작전의 주인공은 예상대로 우크라이나가 보낸 드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0일 밤 러시아군의 대규모 탄약 창고 중 하나이며 러시아군의 물류 거점인 군수 창고를 표적으로 드론 공격을 감행했고 북한에서 제공한 탄약을 포함해 엄청난 피해를 안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크라 무기창고 드론 공습 국경 넘어 500km 날아가. 우크라이나는 지난 18일에도 미사일 등을 보관하던 러시아의 한 군수창고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이 군수창고에서는 S-300, S-400, 이스칸데르, 토치카유 등 각종 미사일과 포병용 탄약 등이 보관돼 있었고 북한산 탄도미사일인 KN-23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드론으로 러시아 측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최근 현대전에서 드론의 역할은 그야말로 절대적이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중동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무인 드론 170기, 순항미사일 30기, 탄도미사일 120기를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자 이스라엘은 이란의 저가 드론 미사일 약 300기를 방어하기 위해 하룻밤에 1조 8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이 공격에 사용한 드론의 1대당 가격은 아무리 비싸야 2,800만 원에 그치는데 이걸 방어하기 위해 1조 8천억 원을 쓴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쓰인 FPV의 경우 제작 비용이 약 53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드론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사용하는 지대공 미사일 단가는 최소 200만 달러, 약 26억 6,4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 모두 드론을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500여 소규모 업체 및 자원봉사자 모임이 한 달에 수십만 대의 드론을 만들어 군대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전쟁 전 소수업체가 농업용 드론을 만들고 있었던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혁명이 일어났다는 평인데요. 전쟁 초기엔 정찰용 드론이 주로 생산됐지만 이제는 아예 공격용 드론 개발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7에서 10인치 14에서 24cm 길이의 소형 자폭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최근 거의 모든 최전방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숙련된 조종사는 하루 최대 15대까지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산 드론은 최대 30피트 약 9m 너비 날개의 소형 비행기부터 지뢰를 제거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인 지상 드론, 해상 드론까지 다양합니다. 드론 강국이 된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러시아 깊숙한 곳을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제트 추진 드론 팔랴니차를 처음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미사일 드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CNN은 기존 최대 1,500km이던 드론의 비행 범위를 넘어섰다고 전에 상당히 발전된 드론이었음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생산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드론 부품 상당수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특정 자폭 드론 가르피아어이를 중국 기업으로부터 비밀리에 엔진과 부품을 공급받아 제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행거리가 최대 1,500km에 이르는 이 장거리 공격용 드론은 러시아 국영 방위산업체의 자회사가 지난해 7월에서 올해 7월까지 2,500여 대를 생산했는데 중국 현지 업체가 생산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에는 이란산 샤헤드 자폭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는데요. 이제는 아예 중국에 드론 공장을 짓고 중국에서 생산해 러시아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방위산업체 알마즈안테이의 자회사 IEMG 쿠폴은 중국에서 가르피아 3G3라는 이름의 신형 드론을 중국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발하고 시험 비행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중국 외무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중국 당국은 드론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중국의 드론 산업을 급성장시켜주고 말았습니다. 곰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 셈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최근 군사 목적의 드론 신제품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개발한 자체 추진력을 갖춘 공 모양의 정찰 장비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중국 기자가 들고 있는 이 공은 직경 15cm 안팎으로 보이는 검은색 공 모양의 정찰 장비로 중국어로는 정찰구로 영어로는 정찰 드론이라 불립니다. 공 모양의 정찰 드론은 양옆을 당기면 중심부가 벌어지고 벌어진 틈 사이에 카메라와 센서로 보이는 장비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는 공 모양의 미니 드론은 소음 없이 지면을 굴러 도시 지역을 이동할 수 있어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위험한 환경에서 병력이 노출되는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나 관영 매체들은 이 드론의 구체적인 재원이나 성능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는 물론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과도 합동 군사훈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계기로 신형 무기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수소를 동력으로 1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신형 무인기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중국의 수소 동력 드론의 이름은 템무산 1호. 지난 26일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의 비행을 마치고 착륙했다고 하는데요. 100km 이상 연속 운전을 할 수 있는 이 드론은 경량 탄소 섬유로 된 일체형 성형 동체로 이루어져 무게는 19kg이고 최대 적재 중량은 6kg라고 합니다. 장거리 비행 능력은 수소연료 전지와 저장 장치로 구성된 수소 전력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시스템에 활용되는 공랭식 연료 전지 스택은 리튬 전지의 5에서 6배인 kg당 1000Wh 이상이 최대 에너지 밀도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이 수소연료 드론이 긴 비행 내구성과 초저온 작동 능력, 친환경 디자인 등을 갖춰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템무산 1호는 뭔가 이름에서부터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어쨌든 세계 최초 수소 드론으로 장거리 비행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중국산 드론 참교육에 나섰습니다. 일단 미국 하원은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중국 DJI가 앞으로 내놓을 제품들을 미국 통신 기반 시설 하에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DJI의 드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이런 법안까지 하원을 통과한 것인데요. 최근 미 의회는 지난 4월 중국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게 한 법안을 처리하는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이날 함께 처리된 안건 중에는 미 국토안보부가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 6개사가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 최고 위층 자산을 공개하고 그 일가족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등 법안도 포함돼 있을 정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드론 잡는 드론을 개발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기업 중 하나는 니어스랩입니다. 니어스랩은 올해 초 최고 시속 250km로 적 드론을 직접 충돌 요격하는 안티드론 카이든을 개발했습니다. 니어스랩의 드론은 값싼 제작 비용과 뛰어난 성능, 안정성이 주목을 받으며 우리 군을 비롯해 미국 국방부와 기술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니어스랩의 자체 개발 안티드론 카이드는 크기가 가로 세로로 23.0cm, 높이는 32.2cm의 무게가 2kg에 불과한 소형 드론으로 본체에 상대방 드론을 포착하는 시각 인식 카메라, 자율 비행 추격 충돌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칩, 모터 정도만 탑재돼 있어 제작 비용이 높지 않습니다. 또 고속으로 충돌해 상대방 드론을 요격하는 방식이다 보니 탄두를 따로 탑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니어스랩의 우수한 기술력은 드론보 챌린지의 공격 드론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드론보 챌린지는 추후 드론 전력화를 위해 국방부가 주최하고 드론작전 사령부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드론보 챌린지에서 니어스랩 카이드는 시속 150km로 비행 중인 적 드론을 카메라로 탐지 식별해 자율비행으로 거리를 좁힌 후 직접 충돌에 요격했고 목표물을 정밀 요격하는 데 성공하면서 국내외 기업 중 공격 분야 1위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더욱 거세지는 대중국 제재에 맞서야 하는 중국이 과연 언제까지 비밀리에 러시아의 드론 공급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최근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무력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고 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1조 4,300억 원을 들여 12대의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필리핀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는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6B와 스웨덴 사부 JAS-39EF 그리펜 NG의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 필리핀이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KF-21의 주요 성능과 주요 판매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는 뜻으로 2파전 양상을 보이던 필리핀 전투기 도입 사업이 한국, 미국, 스웨덴 등 3파전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필리핀은 그동안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6과 스웨덴 사부 JAS-39 그리펜 등에 대해 납기일을 맞출 수 있는가, 가격은 또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수많은 문제들을 고려해 봤을 텐데 딱히 조건이 맞지 않았는지 한국의 KF-21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것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FA-50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한국으로부터 FA-50 구매에 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한 자원으로 운용 중인 필리핀의 KF-21 정보 제공 요청서 공개 요청,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미래의 KF-21은 어떤 첨단 기능을 탑재할 예정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자국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스웨덴의 전투기 외에 새로운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양산을 개시했고 2026년 말 한국 공군에 인도할 예정인 KF-21 보라매입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애시아는 필리핀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KF-21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필리핀에 보낼 정보 제공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 필리핀은 1조 4,300억 원을 들여 12대의 신형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6B와 스웨덴 사부 JAS-39EF 그리펜 NG의 풀옵션 구매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플랜 B를 모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KF-21 블락2의 경우 1,3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KF-21은 전투기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즉 스텔스 성능을 나타내는 레이더 반사 면적 RCS는 경쟁 기종인 라팔보다 작습니다. 반면 대당 가격은 경쟁 기종보다 30에서 4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이나 스웨덴에 비해 동급 최강의 가격 경쟁력을 가진 것입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6B는 찾는 나라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금 계약을 한다고 해도 필리핀이 이 전투기를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계약해도 2030년까지 도저히 받아볼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JAS-39EF 그리펜 NG의 경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게 최대 단점입니다. 반면 KF-21은 4.5세대 전투기들 중에서 가장 스텔시한 디자인을 갖추고 장거리 사격 능력인 미티어 미사일, 공중 사격까지 성공했으며 세미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전투기입니다. 또한 KF-21 블락2는 2028년 완성 예정입니다. 만일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KF-21의 첫 해외 수출은 필리핀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필리핀의 행보를 가장 주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만일 필리핀에 한국으로부터 KF-21을 구매해 남중국해 방어에 사용한다면 중국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필리핀 공군이 주전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종은 2010년대 한국에서 도입한 12대의 FA-50 경전투기인데요. FA-50 운용 경험을 통해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전투기의 성능과 사후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뢰가 있는 상태인데요. KF-21의 필리핀 수출, 현실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KAI는 KF-21 보라매를 3가지 버전으로 개발할 계획인데요. 계획된 모든 버전이 완성될 경우 각종 파생형 개발로 보라매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 및 추가 양산을 통한 공군 전력 증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버전은 KF-21 EA-ELEC-TRONIC 어택로 미 해군의 전자전기인 보잉 EA-18G 그라울러와 역할이 유사한 전자전 전투기입니다. 핵심 임무는 에스코트 제머로 적국을 공습하는 아군 공격 비행대와 함께 동행한 후 아군 비행기들이 안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파 방해로 적 지대공 레이더나 미사일, 항공기의 탐지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KF-21SA는 수출형 버전으로 현재 수출을 협상하고 있는 어느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출형 KF-21입니다. 마지막 버전은 KF-21EX입니다. 이 중에서 KF-21EX에 대해 KAI는 설계 변경을 통해 가성비와 경쟁력, 납기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KAI는 최근 해외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KF-21EX의 설계 변경 계획을 발표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KAI가 발표한 설계 변경 계획안을 보면 한국형 5세대 전투기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게 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 이번 KAI의 발표는 안팎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한국은 미국, 유럽 등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들이 기술 개발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 바람에 개발비가 폭증하고 있어 원래 목표로 잡았던 시점까지 개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진단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교훈을 감안해 KF-21EX 개발에 있어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난이도 높은 기술을 일부 포기하고 대신 미국의 F-35 라이트닝 E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F-35 라이트닝 E와 같은 방식의 개발이라는 의미는 내부 무장창, 각종 센서의 매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수한 스텔스 능력과 강력한 데이터 링크로 적에도 통신 위성 및 무인 시스템과 연결되는 네트워킹 능력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미국이나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이 목표로 하고 있는 초장기 비행 능력, 엔진 노즐의 스텔스와 적외선 신호를 감소시키는 기술 등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NGAD 등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전투기를 적진 깊숙이 침투시켜 종심 침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장기 비행 능력, 엔진 노즐의 스텔스와 적외선 신호를 감소시키는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격보다는 방어에 중점을 두는 한국으로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능력일 뿐 아니라 이런 기술 때문에 개발 및 생산비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KAI가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KAI 강구영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KF-21을 4.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 과소평가라고 생각합니다. 4.5세대 프랑스 라팔, 유럽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과 비교하면 KF-21의 성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5세대, 즉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에 가까운 4.9세대 전투기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4.5세대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한국이 만든 4.9세대 전투기 KF-21. 과연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있을까요? 얼마 전 KAI는 현재 미래전 대응을 위해 연구 중인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NACS 개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KAI는 NACS 로드맵에 따라 다목적 무인기 및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유인 전투기와 함께 전장에서 운용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KF-21 보라매를 더 진화시켜 미래전에 어울리는 유무인 복합체계 공중 전투기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전파 흡수 물질 RAM과 전파 흡수 구조 RAS를 사용해 5세대급 최저피 탐지VA로 스텔스 기능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AI 컴퓨터, 고속 광역 데이터 링크뿐 아니라 레이저 무기, 국내 생산 엔진 등도 갖춰 미래 전장 우세를 위한 최적의 전투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KAI는 AI 파일럿 기술을 적용한 실제 기체를 만들어 실증 비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올해 다목적 무인기의 축소형 기체를 통해 기본 항법 및 장애물 회피 등 성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년 다목적 무인기의 실기체로 실증을 하고 2027년께 실제 유인 전투기 및 무인기에 AI 파일럿 기술을 적용해 시험할 계획인데요. KAI의 로드맵에 따른 계획이 모두 실현되면 한국이 경험하게 될 미래의 공중전은 비교적 값싼 다목적 무인기가 자폭 및 전자전으로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이후 무인 전투기가 남은 방공망을 공대지 무기 등으로 공격하고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 전투기가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열린 판버러 에어쇼에서 한국은 방산업체들은 한국 방산이 지금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가 실감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제3세계 사람들이 한국 방산업체 부스를 찾았는데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는 유럽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이 찾았다는 후문입니다. 특히 영국,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 많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서유럽의 한 유력 국가는 한국 방산업체들인 지속적으로 노크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먼저 한국 부스를 찾아와 상담을 하고 갔다고 전합니다. 이 나라는 노후화된 훈련기 교체를 검토 중인데 운용하는 전투기가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전투기여서 그에 맞는 첨단 훈련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곧 이 나라가 어디인지도 공개될 것입니다. 미국의 F-16과 프랑스의 라팔은 3세대 개량형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은 이들에 비해 성능은 뛰어난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심지어 아직 개발이 안 끝났는데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보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그중 하나입니다. KF-21이 필리핀을 시작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양자역학을 전부 이해했다고 생각한 것은 양자역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양자역학의 권위자로 유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이 말은 그만큼 양자역학이라는 분야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1924년에야 막스 보른에 의해 처음 사용돼 이제 겨우 10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 아직도 연구가 많이 안 이루어진 분야다 보니 그럴만도 한데요.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대의 연구팀이 이 양자역학에 있어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내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들이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포토닉스에 게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 에너지원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고효율 에너지원을 발견하게 되었다는데요. 그 에너지원이 민간 분야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서울대 연구팀이 무엇을 발견했길래 그런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양자역학은 원자, 분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물질 세계를 설명하는 현대물리학의 기본 이론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게 서두에 소개해드린 파인만의 말처럼 이해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일일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간단히라도 소개하자면 너무나도 작아서 눈으로 보는 순간 바뀌어버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물리법칙이 통하지 않는 양자의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 양자역학인데요. 흔히들 말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이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뭔 소리냐 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하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러다 보니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이 처음 거론되었을 당시에는 학계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 유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아무도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양자역학이 허무맹랑한 이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인슈타인의 생각과 달리 양자의 세계는 실제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오늘날 컴퓨터 등의 디지털 기술에 있어 양자역학은 중요한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2년 7월 22일 네이처 포토닉스의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안경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의 빛으로 동작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당시까지 이론 수준에만 그쳤던 양자 엔진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건데요. 이론 단계에만 있었던 양자역학 응용 기술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세계 물리학계가 이 연구 결과를 주목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쾌거인데요. 서울대를 비롯해 삼성종합기술원, 성균관대, 포스텍 등 국내 연구진들로 이런 성과를 이뤄냈으니 말입니다. 안경원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초방사 양자 엔진은 양자역학 원리를 이용해 기존의 열역학으로 작동하던 엔진을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갖고 온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초방사란 원자들의 밀도가 높을 때 서로 충돌하면서 빛을 평소보다 강하게 방출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때 나오는 빛의 압력으로 엔진을 작동시킨다는 게 초방사 양자 엔진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엔진으로 기능을 하려면 초방사 현상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이전까지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했죠. 하지만 서울대 연구팀은 초방사의 제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연구팀은 원자들을 초방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양자 중첩 상태로 만들고 레이저를 통해 원자들을 제어해 빛이 방출되는 현상을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연구팀은 원자가 가열, 팽창, 냉각되면서 그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는 것을 관측했는데요. 팽창할 때 엔진의 온도가 15만 도까지 올라가고 엔진 효율이 98%에 달해 굉장한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는 엔진 최고 온도는 1만 도, 효율은 48%에 불과했으니 비약적인 발전이죠.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양자 엔진은 고전 열역학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고전 열역학 법칙에 따른 엔진의 최대 효율인 카르노시에이RNOT 효율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를 이끈 안경원 교수는 초방사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원자물리 및 양자 정보 처리 등의 분야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엔진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며 연구 결과의 의의를 강조했는데요. 연구팀의 설명대로면 초방사 양자 엔진은 열역학의 법칙을 넘어서기에 초고효율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개발을 거치고 안정화되면 기존의 물리 엔진을 양자 엔진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경원 교수 연구팀은 이미 2017년에 초방사 현상을 구현해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2021년 초에는 초방사의 반대 개념인 초흡수 현상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초흡수 현상은 초방사 상태의 원자들을 제어하면 시간이 역행하는 것처럼 변의 빛을 방출하는 초방사와 반대로 빛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타임머신처럼 시간을 역행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안경원 교수 연구팀은 이 초흡수 현상을 이용하면 빛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흡수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초흡수 현상을 응용하면 배터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분자들이 많아지면 서로 겹치면서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커지면 충전이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구현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안경원 교수 연구팀의 연구로 충전 속도가 기존 배터리와 차이가 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넘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을 위해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 사이퀀텀과 손을 잡았고, 현대자동차 역시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 아이온큐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는데요. 따라서 관련 연구에 진척이 있다면 향후 전기차 수소차를 넘어 양자차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원자력을 양자 엔진으로 대체해 위험성을 줄이면서 에너지 효율도 최대 수준으로 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는 현재 예산 문제로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항공모함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공모함을 만드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돈과 기술력이 들어가기에 2020년대인 현재도 우리 해군은 아직 항공모함을 갖지 못한 상태인데요. 20년대 들어 경항모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이 역시 현재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모함이 완성되어도 문제인 게 운영비 또한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양자 엔진이 상용화되면 안전성은 물론이고 유지 비용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이 기술이 발전하면 SF 영화에서나 나올 빛으로 움직이는 항공모함이나 우주선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이러한 기술은 실제 운용 중인 항공모함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미 해군의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대표적인 핵 추진 항공모함입니다. 이를 위한 원자로를 양자 엔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방사능 누출 등의 안전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항공모함의 활주로 운용에도 양자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항공모함의 활주로는 육지와 달리 길이가 제한되어 있어 함재기의 원활한 이륙을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증기를 이용한 스팀식 캐터펄트를 통해 압축된 증기를 쏴 그 힘으로 전투기를 이륙시켰는데요. 이 방식은 항공모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캐터펄트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항공모함들에는 전자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 EMALS이라고 하는 전자식 캐터펄트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스팀식에 비해 기체에 부담을 덜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전자식이라는 특성상 전력을 많이 잡아먹어 항공모함에 에너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원자로를 신형으로 바꿔야 했죠. 양자 엔진이 항공모함에 도입되면 이러한 전력 공급 및 효율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려는 연구는 항공모함 외 다른 분야에서도 진행 중인데요. 대표적인 게 미니 군비 확장 경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개발 치열한 양자 레이더입니다. 양자 레이더는 고전적인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기존 레이더와 달리 양자 상태를 이용함으로써 이론상 스텔스기도 탐지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양자 레이더라는 개념은 2008년 MIT의 양자공학자 세스 로이드가 제안한 양자 조명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양자학적으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두 개의 빗줄기를 양자 조명을 통해 탐지기와 표적에 서로 다른 빗줄기를 보내 기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표적의 움직임을 추적한다는 게 양자 레이더의 이론적 원리입니다. 2015년 이 이론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그러나 양자 레이더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군사 분야에 있어 스텔스는 무기를 완전히 숨기는 게 아니라 레이더상의 실제보다 훨씬 작게 나타나게 해적이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양자 레이더에 잡히는 신호도 똑같이 작아집니다. 거기다 탐지 범위도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너무 좁은데요. 하지만 이 문제는 2022년 4월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양자 레이더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서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양자역학적 원리를 이용한 광파와 마이크로 간의 주파수를 양방향으로 변환하는 자성체 기반의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 연구는 기존 양자 레이더에는 부족했던 장거리 탐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연구에 대해 아직 기술의 성숙도와 주파수 변환에 대한 효율이 낮지만 양자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실험적으로 구현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과기부와 국방부는 민관군 양자정보협의회를 출범하고 스텔스 탐지 양자 레이더 기술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도청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양자암호 통신을 국방 분야에도 적응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라는데요. 다만 양자역학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연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지금까지 보여드린 기술들이 상용화되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쌓이면 그 기술들이 현실이 될 수 있으리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국군은 최근 두 가지 비중 있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국이 자랑하는 첫 중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의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침 8시, 임무 수행 시작을 알리는 명령과 함께 병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군인들은 이륙하는 전투기의 엔진과 불과 20m 떨어진 거리에서 굉음과 뜨거운 배기가스를 견뎌내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군인들의 움직임이 어딘지 어설프고 허술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혀 숙련된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가뜩이나 산둥함의 성능이 수준이야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미숙한 군인들의 모습까지 공개되자 수준 논란이 더욱 뒷받침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야오닝함이 1년간 개조를 마치고 시범 운항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공개한 사진들에는 야오닝함이 전날 예인선 도움을 받아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를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8일 보수와 업그레이드 작업을 위해 조선소에 들어간 직곡 1년 만의 항해였습니다. 지난해 외신들은 중국의 랴오닝함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중국이 옛 소련의 미완성 항모를 구입해서 겨우겨우 개조해 만든, 그러니까 거의 퇴물로 평가되던 야오닝함이 대대적인 수리 공사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으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수리를 받아야 한다니 의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2021년부터 랴오닝함의 별명은 떠다니는 관이었습니다. 2021년 미국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세계 5대 최악의 항공모함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중국의 랴오닝함이 이 중 하나로 꼽혀 굴욕을 당했던 겁니다. 당시 세계 5대 최악의 항공모함에 꼽힌 항모들은 태국의 차크리 나루벳, 러시아의 쿠즈네초프급, 미국의 2차 대전의 레인저급 항공모함, 일본의 시나노급, 그리고 중국의 랴오닝함이었습니다. 랴오닝함이 최악의 항공모함으로 선정된 이유는 구입 단계에서부터 취역과 동시에 전력 계통에 장애가 발생해 취역 후 몇 년이나 수리와 공사를 받아야 했고 지금까지도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롄 조선소에서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최근 수리를 마치고 시운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야오닝함이 시운전을 마친 뒤 훈련용 항모에서 전투용 항모로 바뀔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야오닝함의 비행갑판에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와 J-15 함재기 실물 크기의 모형도 목격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1년에 걸친 개조 작업은 야오닝함의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닌 복잡한 업그레이드가 적용됐음을 의미한다. J-35 모형이 등장한 것은 야오닝함 함재기 편대에 이 기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랴오닝함뿐 아니라 중국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모인 산둥함과 푸젠함에도 J-35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함재기를 모형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투용인데 모형 함재기를 공개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사실 유명무실한 항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항공모함 숫자는 많지만 성능 면에서는 아직 미국 항모에 비해 취약합니다. 중국도 자국 항모가 미국에 비해 성능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미 항모와의 격차는 여전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더구나 J-15는 중국이 만든 일종의 돌연변이 함재기입니다. 원형인 러시아제 수-33을 확보하지 못하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시제기 T-10K3을 밀수에 역설계하고 J-11 수-27 중국 생산형의 비행 제어 시스템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같은 출생의 비밀 탓에 J-15 배치 초기부터 비행 안정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결국 중국은 최근까지도 이 전투기의 결함을 수정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치부심 끝에 중국은 최근 J-15의 레이더와 전자장비가 신형으로 교체했고 미국 그라울러와 비슷한 전자 전기 파생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J-15가 아무리 개량된다 해도 전투행동 반경을 빼놓고 보면 전체 성능에서 미국 F-18EF보다 우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J-15를 운용하는 중국의 STOBAR 단거리 이함 및 강제 착함 방식의 항공모함인 야오닝함과 산둥함은 미국 정규 항모보다 절대적 열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2022년부터 해외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는 현존하는 최강 함재 전투기 F-35C가 1개 비행대씩 편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함재 전투기 FA-18EF가 4.5세대 모델인 것에 비해 F-35C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 모든 면에서 기존 모델을 압도하는 강력한 성능을 갖춰 중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FA-18EF의 전투행동 반경이 최대 722km인데 비해 F-35C는 1100km에 달합니다. 함재기의 전투행동 반경이 넓을수록 항모 전단의 타격 범위도 커집니다. 게다가 F-35C는 공중급류가 가능해 중국 대함 탄도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중국 연안을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중국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라 불리는 것인데요. F-35C는 전투기 방공 구축함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중국 항모의 지근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F-35C에 탑재된 고성능 AN/APG-81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는 최첨단 저피탐 LPI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이 레이더로 중국 전투기군함을 조준해도 상대방이 알아채기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이 인지하기도 전에 몰래 접근해 치명타를 날리고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미국 링컨 항모 전단에 배속된 F-35C 전투기 12대만 동원해도 중국 항모 전단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중 함재기의 역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 중국 함재기의 출격 횟수가 미국 항모의 6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항모는 증기나 전자기를 이용해 시속 250km 이상으로 급가속하는 캐터펄트 발사기를 사용하고 그 덕분에 남중국해에 순환 배치되는 레이건함은 함재기 최대 이륙 중량이 45T에 이릅니다. 반면 중국 산둥함 함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28T 정도입니다. 연료와 무장이 줄면 작전 반경이 짧아지고 전투력도 떨어집니다. 항모 전투력을 가늠하는 척도인 출격 횟수 측면에서 중국은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산둥함은 하루 평균 20회 정도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하는데 미국 니미츠함의 하루 평균 출격 횟수가 120회 정도입니다. 중국은 6분의 1에 불과하니 출격 횟수만 보면 거의 초등학생과 대학생 수준의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래식 동력도 문제입니다. 산둥함은 자체 연료로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 정도에 불과해서 오가는 데 들어가는 연료량을 감안하면 실제 작전 기간은 7일 전후입니다. 반면 미국의 핵추진 항모는 이론적으로 수년 동안 연료 보급 없이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항모는 항모 전단 뒤에 보급함이 따라다닙니다. 랴오닝호는 작년 12월 괌 해역 훈련을 할 때 보급함으로부터 4번 기름을 보급받았다는 사실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랴오닝함을 대대적으로 보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작부터 구닥다리를 주워다가 만들었으니 대대적으로 개조를 했다고 한들 실전에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올 리 없습니다. 중국 항공모함과 전투기가 대구력을 맛보는 동안 반면 한국은 태국에서 엄청난 소식을 전해왔다. 태국 공군은 코랍 103 비행대대의 F-16을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 12대를 조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미국이 5세대 전투기 로키드 마틴 F-35 라이트닝 2 합동 공격 전투기를 태국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투기를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태국의 상황을 잘 아는 한국의 KAI는 태국 공군의 구형 F-16 대체 전투기로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제안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새로운 전투기 조달 프로젝트에서 유력한 옵션으로 보이는 경쟁 기종과 비교했을 때 KF-21은 경쟁 기종보다 아직은 열세이긴 합니다. KF-21은 현재 프로토타입만 개발 중인 유일한 전투기니까 말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미국 보잉 F-15EX 이글 2 전투기,
로키드 마틴 F-16CD, 블록 70-72 전투기, 스웨덴 사부 그리펜 EF 전투기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생산 준비된 기종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KAI는 태국 공군에 약 6,500만 달러의 가격으로 KF-21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경쟁자들에 비해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또한 다소 라팔 전투기가 후보로 떠오를 수도 있지만 프랑스제 전투기는 경공격기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태국에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J-10C 전투기와 FC-31 전투기 역시 태국 공군과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으며 참여가 금지된 러시아 역시 호환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은 F-16AB ADF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공대공 전투에 주력하는 방공 전투 비행대대이기 때문에 태국 공군이 향후 조달할 예정인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태국 공군이 이미 운용 중인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더구나 KAI는 태국 공군 T-50TH 골든 이글과 마찬가지로 요구에 따라 기술 이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옵션도 넣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새로운 전투기 기종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태국이 최종 KF-21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5세대 D램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숱한 견제에도 소기의 성과를 내놓으면서 정말 중국이 기술 자립에 성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던 건데요. 그런데 역시나 얼마 뒤 중국이 뒤통수를 쳤다며 그럴 줄 알았다는 반전된 상황이 펼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나 빨리 5세대 D램 개발을 했다는 게 이상하다 했더니 한국 몰래 반도체 기술을 빼내려 뒷공작을 시도했다 덜미가 잡혔다고 하는데 중국의 반도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자급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서 얼마 전 최초로 5세대 D램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불과 최근까지만 해도 첨단 반도체 핵심 부품조차 구할 수 없어 동동거렸던 중국에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런데 역시나 한국에서 세계 1위인 삼성전자 D램 기술 핵심 정보가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이 삼성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게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출신 부장과 관계사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번에 넘어간 삼성의 D램 기술 피해 금액은 수조 원 규모로 심지어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드러나면서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유일하게 D램을 생산하고 있는 창신메모리는 지난 11월 중국 내 최초로 5세대 초저전력 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에서는 창신메모리가 삼성 등 우리 반도체 업체와 기술 격차를 확 앞당겼다고 자화자찬이 쏟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창신메모리에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넘어가 가능했던 일로 실제로 최근 검찰이 창신메모리에 삼성 반도체 기술을 넘긴 김모 전 삼성 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8년 전 삼성에서 나온 김 전 부장은 창신메모리에 들어가 삼성의 18나노급 D램 핵심 기술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 관계자 장비업체 전 직원, 하청업체 출신 등 실무 인력 수십 명이 기술 유출에 가담하는 등 기술 유출 피해액만 따져도 수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을 노골적으로 이제는 거의 대놓고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 과학 인재를 흡수하는 중국의 천인계획에 따른 것으로 명목상 인재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이를 통해 중국은 산업 스파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지만 문제는 중국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년 6월에는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뺏기려 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상상을 초월합니다. 삼성의 전 임원이 반도체 공정 자료를 빼내 중국의 복제 공장을 만들려 한 것으로 기술 유출 피해 금액만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는 삼성 부장급 전 직원 말고도 공장을 설계한 관계사 임원,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범이 더 있을지 여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작년 5월 국정원이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는데 기술 유출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 두 사람이 작년 10월에 귀국하면서 덜미를 잡은 겁니다. 이렇듯 최근 중국에서는 반도체 장비를 아예 통째로 가져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는 10년이면 걸릴 일을 한국 기술을 빼내오면 2년이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18나노 디램 공정 자료를 빼낸 중국 창신 메모리의 중간 역할을 한 중국 현지 반도체 장비업체 홈페이지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 다른 곳이 5에서 10년 걸릴 일을 우리는 2년이면 끝낸다라고 뻔뻔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회사를 세운 건 창신 메모리에 취업하면서 삼성의 기술을 유출한 김모 전 부장으로 그는 삼성 협력업체의 장비 기술까지 모두 유출하려 했습니다. 김 전 부장이 기술을 유출하려고 한 건 증착 공정에 쓰이는 퍼니스 장비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삼성 출신 김모 전 부장이 지난달 15일 구속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는데요. 자칫하면 중국이 이 기술을 가져가 우리를 제치고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삼성을 퇴사한 뒤 반도체 장비 납품업체 팀장 박모 씨 등과 함께 중국 업체로 이직해 핵심 기술을 유출했으며 검찰은 김 씨 일당이 기술을 유출하는 대가로 수백억 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 씨가 세후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해 삼성과 관계사의 기술 인력 20명을 빼간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하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이렇게 빼간 반도체 기술들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화웨이 7나노급 AP를 개발했다는 것도 결국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미국 IT 전문지에서 화웨이가 개발하고 SMIC에서 제조한 7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성능이 뒤떨어지며 불량률이 매우 높다는 테스트 결과를 내놓아 중국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앞서 작년 8월 화웨이는 미국 반도체 제재를 뚫고 7나노급 AP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해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라 당시 반도체 업계에서도 놀라운 기색을 드러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뒤 미 IT 전문지 톰스 하드웨어가 화웨이 AP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2020년 화웨이가 TSMC에 위탁해 제조했던 5나노급 AP보다 성능이나 전력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톰스 하드웨어에 따르면 화웨이 기린 9000S 프로세서의 전력 효율과 그래픽 성능이 2020년 출시된 기린 9000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린 9000S는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탑재된 프로세서로 최초로 SMIC의 7나노 미세공정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였습니다. 해당 제품이 출시됐을 때만 해도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했지만 중국이 이를 극복하고 자체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톰스 하드웨어의 반도체 성능 테스트에서 새 프로세서의 성능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중국이 진정한 첨단 반도체 자급 체제를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불량률이 높다는 점으로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험 생산 단계에서 기린 9000S의 수율이 30% 수준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쉽게 말해 100개를 만들면 30개 정도만 정상 제품이라는 뜻으로 이는 화웨이 신형 노트북에 들어간 5나노급 CPU도 기린 9000S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최근 중국의 국영 반도체 업체 상하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SME가 28나노 노광장비 개발을 공표했지만 이 역시 정말 팩트인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SME의 후원사인 상하이 창장그룹은 지난주 위챗의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국내 기업으로 SME가 28나노 노광장비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게시글은 곧바로 삭제됐는데 이에 대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SME의 28nm 노광장비 개발에 대한 첫 공식 확인이지만 중국 매체들의 보도가 검열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작년 7월 이 매체는 SME가 연말까지 자체 개발한 28나노 노광장비 SSA8만 10을 인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SME는 네덜란드의 ASML이 세계 노광장비 시장을 거의 독점한 상황에서 중국이 밀어붙이는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핵심 회사입니다. 노광장비는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는 데 쓰는 핵심 장비로 7나노 이하 미세공정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려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노광장비가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은 이를 구경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SME가 반도체 장비 자급에 성공한 겁니다. 이에 대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SME가 개발한 노광장비는 ASML의 EUV 노광장비에 한참 뒤처졌지만 중국이 반도체 성숙 공정에 집중하면서 이뤄낸 성과라며 28나노 노광장비의 개발은 중요한 성취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SME의 28나노 노광장비 개발 발표 시점이 찝찝해 보입니다. 바로 미국이 중국 반도체 규제를 범용 반도체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 나왔기 때문으로 중국이 이를 의식해 부풀려 발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화웨이 7나노급 AP를 개발했다는 이야기도 거짓으로 밝혀진 만큼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빨리 성과를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도체 기술을 비롯한 핵심 기술 유출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는 물론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그야말로 중범죄인데요. 그런데 작년에 특허청 기술경찰이 지식재산 관련 범죄자를 형사 입건한 수만 해도 500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경찰은 작년 1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전현직 직원 6명을 기소하고 주범 3명을 사전에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기술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와 관련된 핵심 기술이 무단 유출 증거를 다량으로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국내 반도체 대기업 직원과 브로커 등 추가 공범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전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사전 구속하는 등 추가적인 기술 유출을 막았습니다. 해외 기술 유출은 은밀한 범죄여서 입증도 어렵다 보니 덜미를 잡는데 수년씩 걸리기도 하는데요. 일본은 잃어버린 반도체 패권을 되찾기 위해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동안 TSMC 반도체 공장을 일본 내에 유치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투입한 지원금은 자그만치 4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기에 8조 1천억 원을 더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TSMC를 포함한 전체 지원 금액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반도체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은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지만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10년 만에 자신들이 지급한 보조금을 뽑아내는 남는 투자가 된다고 일본 정부는 국민들을 설득 중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보조금을 뿌리면서 공장을 지어달라고 읍소하는 이유는 TSMC와 인텔 등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유럽의 보조금을 받아 독일에서 생산할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였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유럽에 빼앗길 수 없으니 파격적인 보조금 혜택을 주어서라도 공장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본 등 각국이 경쟁하듯 지원금을 늘려가는 배경에는 경제 안보가 작용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자동차와 AI, 첨단 무기까지 반도체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의 읍소 작전의 배경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다.
이후 인공지능에 쓰이는 반도체 생산의 80%가 대만과 한국에 몰려 있다. 만일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군사력을 행사할 경우 반도체 공급망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이 설계하고 대만과 한국이 생산하는 분업 구조가 더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대만과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일본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반도체 경쟁에 참여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쏟아부은 TSMC 일본 공장이 곧 오픈합니다. 본격적인 생산은 2024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설 생산시설은 28nm급 N28 공정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정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공정 중에서는 가장 최첨단 공정입니다. 이들 공정은 오늘날 첨단 CPU, GPU, SoC 등을 제조하기에는 구시대의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와 가전제품에 탑재되는 각종 부품에는 적합한 공정입니다. 일본은 이 분야의 고객사가 많아 이 공정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간 TSMC 일본 공장은 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대로 된 생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 발생한 일본 서부 해안의 7.6의 강진은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일본 내 반도체 장비 시설에서 피해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 매체 동양경제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만큼 생산 설비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더 지나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삼성전자나 TSMC와 같은 첨단 반도체 기업은 없지만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웨이퍼 공장의 존재감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세계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 MCU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5%를 차지하는 키옥시아도 일본 여러 곳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이들 반도체 기업도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2022년 3월 일본 도호쿠 지방에 규모 7.4 지진이 발생하면서 무라타소 르네사스 시네츠 등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고 르네사스 공장 3곳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줄어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출고가 지연됐습니다. 규모 9.0이었던 2011년 동일보 대지진 때는 지진이 반도체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지진 진원지와 가까운 이와테현에 위치한 도시바의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됐고 르네사스와 후지츠 반도체 공장, 모토로라 공장 등이 영향을 받으며 반도체 시중 가격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일본이 반도체 생산기지로 매력적인 입지가 절대 아니라는 평가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 라인은 한번 멈추면 재가동하는데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제품 수율을 위해 세팅한 것을 다시 조정하고 제작하던 웨이퍼도 전량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지진으로 공장이 한번 중단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반도체 부족으로 전자제품을 비롯해 자동차 등 일본 주력 제품들이 생산 차질을 빚자 공급망을 내재화해야 한다는데 골몰했고 TSMC를 일본에 끌어들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또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이 4조 8천억 원을 투자해 히로시마현의 차세대 디램 공장을 증설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당장 일본이 제시하는 막대한 보조금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진 위험이 늘 있는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이상의 이점이 있어야만 반도체 부흥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진은 대만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TSMC가 대만에 공장을 더 늘리고 첨단 라인을 대만에만 두는 이유는 보안이나 집적 효과 등에 있어서 대만의 이점이 외국에 공장을 짓는 위험성을 크게 상쇄하기 때문이다. 일본도 보조금 외에도 지진 리스크를 멀어낼 수 있는 확실한 이점이 있어야
제조시설을 더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지진 발생 직후 주민이 찍은 영상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쓰나미와 화재에 대한 우려였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진 곳에서 나타나는 산사태였습니다. 반도체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생산과 납기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안정한 지반을 가진 일본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일본이 그렇게 세금을 쏟아부으며 염원하는 반도체 부활 역시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본의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 대만에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대만과 일본은 TSMC의 영광을 일본에도 적용시켜 보려고 했지만 두 나라의 생산 라인은 전혀 이중화를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AI 반도체를 목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1월 9일 개막하는 CES 2024에는 한국 토종 팹리스, 반도체 설계자산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눈에 띄는 점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 외에도 이렇게 토종 반도체 유망주들까지도 세계 최대 전자행사인 CES 2024에 출격한다는 점입니다. 매년 CES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바이어들이 참여하고 수십억 달러의 계약이 CES 현장에서 체결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CES 2023에 참가한 대구 소재 기업들은 CES 참가로 1,300억 원 규모의 계약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신생 AI 강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발판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인데요.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58조 원에 달하는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신경망 처리 장치 NPU를 설계하는 스타트업 디벡스는 자신들이 독자 개발한 AI 반도체 원천 기술로 컴퓨터 하드웨어, 임베디드 기술 로봇 등 무려 3개 부문에서 CES 혁신상을 받아서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기업 중 CES 혁신상 3관왕에 오른 건 디벡스가 처음이라 더욱더 그렇습니다. 매년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CES 혁신상은 업계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기술과 기능, 디자인, 기술의 독창성이나 혁신성, 인류의 시급한 문제에 도움이 되는 기술 여부 등을 평가에 수여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기업이 각축전을 벌이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디벡스가 복수의 혁신상을 받은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간 국내 반도체 기술이 메모리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지만 시스템 반도체 기술에서는 이렇다 할 세계적인 혁신 기술로 돋보인 유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디벡스는 임베디드 기술 부문에서 4개 종류의 AI 반도체로 구성된 오림포 AI 토탈 솔루션으로 상을 받았고 컴퓨터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서버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AI 연산 처리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 DXH1, 로봇 부문에서는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무인화를 위해 로봇 지능화를 실현하는 DXM1 모듈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기술 전시회 CES에서 3관왕에 올랐으니 이 제품과 기술은 CTA를 통해 국제 파트너 발굴, 투자 유치 등 비즈니스 측면에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한국 업체 온디바이스 AI 시대와 함께 각광받고 있는 반도체 IP 기업인 칩스엔미디어와 국내 스타트업으로는 드물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함께 글로벌 AI 반도체 벤치마크인 MLPERF의 창립 멤버 중 하나인 스타트업 모빌린트도 올해 CES에서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58조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3년 내 약 4천억 달러, 무려 522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은 이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이러한 토종 한국 반도체 유망주들의 약진이 유난히 돋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일본은 이번에 강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일본 이시카와 지역이 반도체 소재 부품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